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한 달간 수도권 신규 환자가 하루 평균 30.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0살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높고 무증상 환자를 통한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농수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자 베이징시가 대응 수준을 2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전역에 대한 출입 관리가 크게 강화되고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등교가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17% 이상 증가하고 산업 생산도 1.4% 늘어나는 등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미국 경제가 5월부터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경제 회복 시기와 속도에서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염증 치료에 주로 쓰이는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35%가량 낮춘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덱사메타손을 치료제로 공식 채택할 방침인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우리 정부와 기업도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중증 환자도 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한 달간 수도권 하루 평균 환자는 30.3명으로 중증 환자 21명이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중환자 치료 병상이 47개로 대응할 수 있지만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전국 중환자 치료 병상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와 달리 경증 환자 치료 병상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959개를 사용할 수 있고 경기도 광주와 안산에 생활치료센터 2곳을 이번 주부터 운영해 512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전선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수도권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수도권 밖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발생한 확진자의 84%가 수도권에서 나왔고 수도권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60세 이상의 환자가 32%에 이릅니다.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고 고령층과 수도권 밖으로 전선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4월 하루 88명에 그치던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가 점진적 교류 확대로 이달 들어 하루 180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중동 등 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해외 유입 사례도 늘어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며 추가 확보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은 국내에 별도 주소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이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어도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했는데 관리 인력이나 지역사회 내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외국인 임시시설이 들어올 경우 지역 감염과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당국이 중국 베이징의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고 교류도 많아 직간접 영향이 생길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감염 확산 속도가 후베이성이나 우한시의 발생 상황과 달라 입국 제한 등 추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들어온 입국자는 6,178명이며 이 중 베이징발 입국자는 723명입니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중국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총 19명이며 최근 유입 사례는 없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80대 노인이 지난 15일 확진 판정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무증상 또는 경증이 많은 코로나19의 특성상 병의 인지가 늦고 악화가 빨랐던 탓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15일 숨진 코로나19 환자는 80대 남성입니다. 지난달 30일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돼 지난 3일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엔 음성이 나왔고 자가격리 해제 직전 검사에서 확진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폐렴 증상이 진행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해서 발견이 늦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 이후에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폐렴이 있구나라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실제로 그 본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매우 미약하거나 또는 없는 경우들도 더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상에서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 사례는 그렇지 못한. 경증이나 무증상이 많은 코로나19의 특성상 고령층 감염은 이처럼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악화 속도가 빨라 문제입니다. 하루 만에 60대 이상 위중증 환자는 13명에서 17명으로 치명률도 25.6%에서 25.8%로 오를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거의 포화 상태인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도 늡니다. 폐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빠져가지고 저희 병원으로 트랜스퍼한 사례가 몇 건 있죠,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인천시의료원은 중등증 환자까지는 볼 수 있는데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고 에크모를 달아야 되는 그런 아주 위중한 초중증 환자를 진료할 그 인력은 없거든요. 5월 이후 수도권 집단 발생으로 인한 고령층 사망자는 4명으로 는 상태. 방역당국은 수도권 고령자들에게 평소보다 더 강화된 거리 두기와 위생 준수에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5단계 상향 조정되며 23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순위는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 기준으로는 8위였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단계 오른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였던 22위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와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OECD 국가와 신흥공업국 등 63개 나라의 순위를 매깁니다.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29개 나라 가운데서는 역대 최고인 8위를 기록했습니다. IMD는 우리나라가 정부 효율성과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등에서는 순위가 상승했고 경제 성과 분야는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 정부 정책 투명성이 향상되고 실업 지원 제도 순위는 개선된 반면 재정 수지와 정부 부채 증가율 순위는 하락했습니다. 또 기업 효율성은 빅데이터의 활용과 분석, 국민의 위기 대응 수준이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적극적 방역과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IMD 경쟁력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보다 4단계 떨어진 34위에 머물렀습니다.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미국은
7단계 하락한 10위, 중국은 6단계가 떨어진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탄 승객이 하차 요구에 내리지 않고 버스 기사와 30분 동안 승강일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25살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약수역 근처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탄 뒤 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기사는 A씨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미 요금을 냈다며 환불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운행이 30분 정도 중단됐고 승객 10명이 도중에 하차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Three, two, one.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위클리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그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리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이 심장합병증 유발 위험성이 제기돼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취소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리킨의 코로나19 국내 임상 시험이 중단됐습니다. 예. 이 다음 소식은 이 미국 모더나 백신 관련 소식인데요. 예.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 검증 자료가 이르면 11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마지막 소식은 염증 치료제의 코로나19 사망률 감소 내용인데요. 염증 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35%가량 낮추는 것으로 해외 임상에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주 이슈 3가지 들어봤는데요. 저는 영국에서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염증 치료제 소식이 가장 눈길을 끕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한창인데요.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윤선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한다. 바로 IT와 이 바이오 기술, BT의 융합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먼저 기존의 그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연구 개발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하나의 혁신 신약 물질이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에서 15년의 개발 기간과 약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실패 시 기회 비용이라든지 그 시행착오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을 때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학습하고 거기에 대한 예측 모델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시를 한다면은 시간과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은 신약 개발의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 이게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개발 비용이나 기간이 어느 정도로 단축되는지 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다가 학습을 시키는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여러 곳에서 수집을 하고 예.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예측의 정확도도 높아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그 컴퓨팅 파워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이 슈퍼컴퓨팅 센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예. 데이터는 제약 회사들과 연구소들과 협업을 하면서 공동 개발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협업을 진행했었던 한 회사의 경우에는 한 2년 정도쯤 그 타겟에 대한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치료제의 도출이 실패했었던 회사가 저희와 협업을 하면서 6개월 만에 그 도출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 전에 그 실패의 그 학습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빨리 도출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뭐 코로나19 대상 약물 재창출을 저희가 그 진행을 했었는데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 구조가 올해 2월 초에 공개가 되고 나서 저희가 컴퓨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들어간 시간은 한 2주 정도였었고 예. 거기에 나온 예측치들을 실험 검증을 하는데 한 4주에서 5주. 예. 그래서 총 6주 정도의 시간 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 과정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또 약물 재창출, 요즘 드러그 리포지셔닝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걸 관련해서도 이 전략을 통해서 코로나19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럼 어떤 후보 물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물론 이 물질은 약물 재창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승인받아서 사용되고 있던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용도 특허를 출원을 한 상태이고 예. 특징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세포 검증 실험을 저희가 국가기관과 공동 연구로 진행을 했었을 때 네. 최근에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었던 렘데시비르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의 세포 억제 능을 도달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호흡기 질환의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예. 안전성 측면의 데이터가 꽤 오랫동안 그 검증이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물질은 그 경구제이기 때문에 그 주사제밖에 존재하지 않는 렘데시비르와 비교했을 때는 환자들이 복약 편의성은 조금 증가되었다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막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앞으로의 연구 개발 그리고 임상 시험의 계획도 설명해 주시죠. 이에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거는 신약이 아니고 그 기존에 재창출한 존재하는 것이죠? 물질을 사용 용도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고요. 예. 그리고 이게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상 임상 시험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상 이상을 위해서는 동물 실험 데이터가 필요한데 예. 그 세포 검증 실험을 공동으로 실행했었던 국가기관과 후속 동물 실험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마도 결과는 7월 중에는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임상 개발과 관련된 후속 조치는 저희가 임상 개발과 관련된 역량이 있는 다른 제약회사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업하는 회사들을 탐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좋은 결과가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고요. 예. 이 지금 미국의 아토마이즈라는 인공지능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 만에 그 에볼라 신약 후보 물질 2개를 찾아냈었거든요.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신약을 찾겠다. 예. 이런 회사들이 많이 늘고 있고 예. 기존에 있던 대형 빅파마들, 대형 제약사들도
그런 AI 업체에 막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본다면은 어떤 제약업계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뭐 새로운 변화가 좀 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최근 한 5년 정도 사이에 꽤 많은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업체들이 많이 창업이 됐습니다. 예. 글로벌하게. 예. 그리고 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좀 앞서 나가는 회사들은 다국적 제약 회사들과 협업을 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뭐 그런 형태로 공동 개발을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진행을 되고 있고, 저희가 그 뭐 집계된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개 가까이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한국에도 최근에는 2자릿수를 찍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거의 맨 처음 창업된 회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에도 2자릿수나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인공지능이 발굴한 후보 물질이 미 FDA에서 최종 승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물론 이 업종 자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약이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몇 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비교적 신생 산업이고, 그리고 이 물질이 도출을 인공지능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약 바이오 개발의 규제와 관련된 프레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 일단 환자들한테 대한 안전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것을 입증을 해보여야 되고, 임상 시험도 해야 되고, 네. 이 부분에서 그 정형화된 접근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그리고 그동안 비용이 또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게 바로 신약 개발 분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 신약 개발 분야에서 어떤 타임머신 같은 존재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만큼 잠재력이 큰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테카바이오 윤선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대형 농수산물 시장인 신파디 도매시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베이징시 당국이 대응 조치를 3급에서 2급으로 높였습니다. 베이징이 시 전역에 대한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시 교육위원회는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학년의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있는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썰렁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오자 시 당국이 출입을 통제하는 봉쇄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인근에 있는 상점 운영주들은 손님 발걸음이 끊기면서 생계 걱정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进店的人都没有，再就是从春节到现在，反正就是一直在赔房费呗。说不好听的，连饭钱都挣不出来，因为几乎就没人进。 시 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코로나19 대응 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높였습니다. 시 방역 관계자는 초기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 사이의 감염과 물건을 통한 감염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시 교육위원회도 고3과 중3 수험생을 포함해 전 학년의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야외에서 하는 농구, 배구, 축구 등 단체 운동도 금지됐습니다. 학생들조차 베이징이 제2의 우한이 되는 것 아니냐며 충격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震惊的吧，也挺，本来都快好了，又来一波，什么之类的，然后病毒也挺可怕的，还研究不出来疫苗来。 베이징시는
바깥에서 영내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핵산 검사를 실시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베이징을 떠나려는 사람도 출발일 기준 7일 이내에 핵산 검사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외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느슨한 통제 탓에 발병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우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베이징시는 출입 관리부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YTN 박초론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가 코로나19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항공편의 3분의 2가 취소되고 도시 외부로의 사람 이동도 제한되면서 점차 고립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이징의 양대 공항인 서우두공항과 다싱공항에서 16일부터 17일 오전까지 국내선 여객기 1,200여 편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취소율이 67%, 도착 항공편의 취소율이 68%로 각각 나타나 왕복 항공편 3편 가운데 2편꼴로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베이징시는 앞서 지난 3월 말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운항을 이미 통제한 상황에서 국내선을 위주로 운영을 해왔으며 16일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격상되면서 국내선 항공편의 운항도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베이징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연어 불매에 나서면서 연어 양식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7일 세계 연어 수요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5% 이하로 비교적 작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연어 생산국인 노르웨이의 수산물위원회는 중국행 주문은 취소됐고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으로 수출을 재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령 페로제도 최대의 연어 양식업체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중단했으며 수출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연어가 코로나19의 숙주가 아니라는 점도 서서히 분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염증 치료에 주로 쓰이는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 약을 공식 치료제로 채택할 방침이어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의학계에서 관절염 등 염증 치료에 널리 쓰이는 스테로이드제 약품 덱사메타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회복이란 이름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한 결과 이 약이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35%가량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2천여 명에게 소량의 덱사메타손을 투여한 뒤 이 약을 쓰지 않은 4천여 명의 환자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호흡에 문제가 없는 경증 환자에겐 큰 효과가 없었지만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28에서 40%가량 낮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What we've seen today is for patients who need oxygen, for patients who need machines to help them breathe, those patients, their chances of survival would be improved if they took dexamethasone. 연구진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덱사메타손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영국에서 5천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 치료제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환영했습니다. We're seeing the first chink of light and the hope that there will be preparations, treatments, there already are, that can make a big difference to mortality rate. 영국 정부는 이 약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공식 채택할 방침이어서 다른 국가의 의료 현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o if doctors are faced with patients with severe illness right now from COVID and they have to choose between the two therapies, they should go with dexamethasone until we learn more. 덱사메타손 가격은 영국에서 5파운드, 우리 돈 7천 원 정도에 불과해 가난한 나라들도 치료에 쉽게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 소식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16일 영국이 덱사메타손을 사용해 33% 이상의 생명을 구한 데 대해 과학으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테어드로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매우 훌륭한 소식으로서 영국 정부에 축하를 보낸다며
또 옥스퍼드대와 병원, 시험에 참여한 여러 환자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염증 치료제 덱사메타손을 중증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사망률을 최대 40%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중순부터 폐쇄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오는 25일부터 일부 재개방됩니다. 에펠탑 운영사 측은 25일부터 에펠탑 1, 2층만 개방하기로 했다며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살 이상 방문객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시간마다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사 측은 오는 8월까지 에펠탑을 정상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해외 곳곳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상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달 가까이 환자가 나오지 않았던 중국 베이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재확산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5일 만에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중국은 베이징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이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전만큼 큰 대폭의 어떤 재확산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산발적인 집단 감염 형태로 다시 재확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정부는 베이징 입국 제한 조치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214개국을 사실상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입국 시에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주간의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베이징만을 대상으로 해서 입국 제한 조치는 현재 단계로서는 고려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국내 깜깜이 확진자 비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많다는 건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계속 일정 기간 동안 확산을 하면서 이제 숨은 감염자, 이른바 깜깜이 감염자 비율이 10%를 넘어섰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7%에서 9%로 상승했고 현재는 약 10%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반면에 이 역학조사를 통한 방역 조치가 전파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더 악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강화된 방역 체제의 효과가 좀 나타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그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 등을 포함하는 조치거든요. 근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다 근본적인 방역 조치, 가령 집단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진단 검사 등을 시행을 함으로써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숨은 감염자를 능동적으로 찾아내야지만 현재 이런 확산세의 효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선제적 검사 이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감염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층 환자의 치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에 고령층이 과거에 이제 한동안 높았다가 크게 줄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고령층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층인 경우에는 감염에도 취약하고 예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령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령층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부분을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예방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령층이 다수 모이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적절하니까 감염 초기에 환자를 빨리 찾아내야지만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고령층이 감염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고령층의 경우에 다수가 물론 다른 연령대층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피해야 되고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종교시설과 같이 집단 내에 고령층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고령층의 경우 앞서 병의 인지가 늦고 또 악화는 빠르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코로나19를 고령층 분들이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고령층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증상 감염보다는 증상 감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진단 검사,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최근에 무료 진단 시스템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 증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물론 그게 감기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연락을 해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의 사용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국내 임상 시험도 중단됐는데요. 이전부터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미국 FDA가 식품의약국에서 이 클로로킨 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심장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렘데시비르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렘데시비르하고 같이 병용요법을 했을 때 렘데시비르의 효능을 저하시킨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잇따라서 임상시험 중단을 선언을 했거든요. 이제 물론 미국 내 상황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이제 모집군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내 이런 상황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 과거에 논란이 많았던 어떤 약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클로로킨에 대한 임상시험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마 시행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염증 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의 사망률을 30% 넘게 낮춘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WHO가 획기적인 돌파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현재까지 발표된 임상 결과 중에선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는 항염증 작용을 가진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는 기본적으로 폐렴 등과 같은 어떤 염증 반응을 체내에서 빨리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사스 때에도 스테로이드 제제가 효능이 있었다라는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덱사메타손이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치사율을 낮추는 거에 대한 효과는 예견돼 있던 거였는데 이제 마치 어떤 새로운 거를 발견했다라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덱사메타손을 가지고 연구진이 임상시험을 시행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30에서 40% 정도 치사율을 낮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실제로 이제 중증 환자, 특히 산소호흡기라든가 에크모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중증 환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환자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쓰면 안 될 약입니다. 왜냐하면 덱사메타손의 항염증 작용은 기본적으로 면역 억제 효능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 가능성이 없는 일반 환자들한테 덱사메타손을 투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감염증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력장애라든가 아니면 부정맥이라든가 이런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자한테는 사용을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사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중증 환자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중증 환자, 그것도 심각한 중증 환자들에게만 써야 된다. 그리고 일반 환자들은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일단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제제라는 점에서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남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충분히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고기의 뇌파를 동시에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디지스트 김소희 교수팀은 여러 마리의 제브라피쉬 뇌파를 동시에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뇌전증 치료약 효과를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제브라피쉬 여러 마리에 동시에 약물을 주입하고 그에 따른 뇌파 변화를 장시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제브라피쉬는 인간과 유전 정보가 70% 유사하다며 이 기술이 다양한 뇌신경계 질환 신약 후보 물질을 선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남극에서 발견한 신종 물곰의 인공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2016년 말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신종 물곰을 발견하고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번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물곰은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크기가 작지만 혹독한 추위나 열, 우주 방사능 등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지구 최강의 생명체로 불립니다. 변기물을 내리는 행위로도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등란대 연구팀이 변기 물내림을 컴퓨터 모델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물을 내리면 에어로졸이 변기 위로 치솟아 사람이 흡입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기 중에 오래 머문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변기물을 내리면 수압으로 인해 분비물이 위로 치솟고 에어로졸화돼 주변에 가라앉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기에서 치솟아오른 바이러스의 양이 사람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뇌출혈 위험이 5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우메오대 의대의 크리스티나 요한손 교수가 이끈 연구진이 중년 남녀 277명을 대상으로 22년에 걸쳐 추적 관찰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 달간 알코올 섭취량을 보여주는 포스파티딜 에탄올의 혈중 농도와 뇌출혈 사이의 연관성을 장기간에 걸쳐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진은 정기 건강검진에서 음주량 관련 문답에 실제보다 적게 대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 포스파티딜 에탄올 수치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 자동차 기술연구소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승식이 열렸습니다. 울산 지역 기업체가 공동 개발한 이 버스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차량과 사물 간 통신 인프라가 구축된 왕복 14km 구간을 운행했습니다. 울산시는 하반기까지 성능 개선을 위한 시범 운행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발생한 수도권 신규 환자 가운데 60살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고령층은 감염에 특히 취약할 뿐더러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커 우려됩니다. 수도권에 계신 어르신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수시로 씻기, 밀폐된 장소 가지 않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더더욱 강화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